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군함도가 포함된 근대 산업시설 역사 왜곡과 관련해 일본이 국제 약속을 이행하도록 우리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이었었죠. 일본은 메이지 시대 근대 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당시에 한국인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국제적 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는데요. 세종대 대양 휴머니티 칼리지 호사카 유지 교수 연결해서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이행하라고 하는 국제 약속, 구체적으로 일단 어떤 것인지, 일본은 왜 이런 약속을 한 건지 역사적인 배경부터 먼저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예, 지금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네. 2015년에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일본 쪽에서 제시한 23군데 메이지 일본 산업유산 혁명, 산업혁명 유산 네. 그 등재 그 네. 속에 그 일곱 군데가 그 조선인들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 징용된 그러한 시설들이었습니다. 네. 그게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 한국 정부는 그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에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근데 그러나 일본은 그 희생된 조선인 한국인을 기리고 역사적인 사실을 밝히겠다.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국 정부도 일본의 그 세계문화유산 신청에 대해서 찬성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 2년 안에 하겠다. 네. 각 시설의 역사적인 사실을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4년 지났는데도 안 돼가지고 또 올해 6월이 돼가지고 그 도쿄에도 왜곡된 전시관을 개관시킨 것입니다. 네. 이것이 대략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국제사회하고 약속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건 뭐 다 공개가 이미 된 사실인데 왜 그 약속 지금 안 지키는 겁니까? 계획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먼저 그 2015년 7월에 그러한 사건이 있었지만 그 뿌리는 2012년 5월에 강제징용 문제에서 먼저 한국 대법원이 피해자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강제징용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일본이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그 합의가 일본 정부 내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2018년 10월에는 강제징용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그러한 강제징용 문제가 불법이었다라는 부분을 일본 정부는 인정할 수가 없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2020년 6월에 그 산업정보센터라는 왜곡된 전시관을 개관되게 된 거죠. 결국은 네. 판결 문제를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그 목적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역사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일 간의 갈등의 주 요인들이 됐던 예를 들면 지금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에서 일본이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서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역사적인 문제가 법적인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일본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고 법적인 문제를 엮어서 계획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일본이 유네스코에 제출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카드뉴스로 제작해서 SNS 등에 공개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 일종의 홍보전, 여론전을 지금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본 정부가 좀 압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카드뉴스를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예.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본질적인 문제를 다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그냥 그 일본이 어겼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네. 역사적으로 실제로 차별이 존재했고 법적으로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 세계 누구나가 알 수 있게 그렇게 가드뉴스라고 해도요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또 44차 세계 유산위원회를 앞두고 국제 전문가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게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 또 어떤 점을 좀 보다 어필을 해야 국제사회 여론이 움직일지 교수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그 일제강점기에 그 근본적인 모순을 역시 그 일본 사람들도 알 수 있게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주장이 옳다.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내놓아야 하고요. 그러한 세미나가 6번 그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러한 장르를 이용하면서 세계적인 그 수준에서 한국의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그 심어줘야 하는 것이고요. 네. 그중 하나를 말씀드리면 일제강점기는 그 일본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일본인으로서의 이름만 줬고요. 국민으로서의 권리, 예를 들어 참정권 같은 거 네. 이것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징용 그리고 징병을 강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일본 사람이면 실제 일본 사람이면요 선거권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보통 선거권이 다 1925년부터 시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그러한 기본적인 권리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는데도 그 의무만 강요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그 간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탄광에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는데 탄광이라는 데는 원래는 그 일본에서는 죄수들이 노동하는 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을 데려간 곳입니다. 뭐 그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네. 또 전쟁포로도 거기에 데려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아예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상당히 열악한 노동 환경에 사실 죄수들을 투입했는데 그게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식민지에서 한국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 전쟁포로 같은 미국인이나 영국인도 그런데 투입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역사적인 사실로서 그 간조를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미일 정상 간 전화 통화도 좀 관심거리인데요. 네. 스가 총리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리 시각으로 지난 28일 새벽 전화회담을 가졌다고 해요. 일본군 위안부나 일제 강점기 징용 소송 등 한일 갈등 현안에 관한 대화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예, 그런데 그 이야기는 그 일본 정부가 그 정식으로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네. 요미우리 신문이 그냥 뭐라고 할까 급비사한 글을 그 뉴스로 시키는 형식으로 네. 보도를 했는데요. 이럴 경우는 그 어떤 위도가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이러한 그러니까 한일 관계 갈등을 먼저 스가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으로 그 한국 정부를 흔드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특히 요미우리 신문이 그러한 보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럼 그 의도가 만약에 그랬다면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어떤 의도를 갖고 얘기를 건넸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먼저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에 그 지금 어려운 그 원인이 한국 쪽에 있다. 그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일본 내에 특히 강경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한국에 대한 메시지는 모든 한일 관계의 불화의 원인은 한국 쪽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느끼게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할 때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한 인식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전화를 한다라는 식으로 한국 쪽의 인식을 시키는 것이 하나의 네,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한 30초 정도밖에 남지는 않았지만요. 네. 미국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한미일 동맹은 아니지만 한미일 건조를 상당히 간조하는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좀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게 되면 좀 풀릴 가능성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군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